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저는 아내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제 아내의 계좌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지난 2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었던 문제점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과정까지 자세히 공유해 볼 생각입니다. 가감없이 솔직하게 보여드릴 예정이니 잘 참고하신다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2년 전에 아내의 계좌에 담긴 미국 배당 성장주 20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이야기를 조금 덧붙여 보겠습니다. 원래 제 계좌는 압도적으로 성장주 비중이 높았습니다. 운이 좋게도 상승장이 펼쳐지면서 나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지만 반대로 하락장이 찾아오면 제 성장주 계좌가 과연 잘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그래서 상승장이 한창이던 2021년 혹시 모를 하락을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배당 성장주 3종목을 선별해서 시험삼아 배당 투자를 진행해봤습니다. 2021년 제가 선택했던 3개의 종목은 브로드컴, 홈디포, 에브비였습니다. 당시 제가 이 3개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화면 속 댓글처럼 이 3개의 기업이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과거의 좋은 성과로 지나치게 미래를 낙관하는 것보단 구독자님께서 주신 의견처럼 한 번쯤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매수 아이디어를 말씀드리지 않아서 과거의 배당 데이터만 보고 새 종목을 선택한 건 아닌지를 구독자님께서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매수 추천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을 아꼈던 부분인데 시간도 많이 흘렀고 현재 세 종목 모두 제 계좌에 담겨있지 않은 상황이니 매수했던 이유를 이젠 마음 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래의 배당 지급 능력을 따지기 전에 주주 환원 의지가 있는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국내 시장의 지난 10년 평균 주주 환원율은 29%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무조건 걸러야 한다고 말하는 중국 시장보다도 못한 수준이죠. 미국의 주주 환원율 92%와 비교한다면 코스피, 코스닥이 이유 없이 저평가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말하지만 할인이 계속되면 그건 할인이 아니라 제값인 겁니다. 국내 기업들의 과거 배당 성과를 살펴보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주 환원 의지 자체가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배당 지급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늘려왔다는 건 그 기업이 주주 환원 의지를 제대로 갖추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배당 성과 데이터를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만으로도 기업의 주주 환원 의지 정도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처럼 과거의 배당 성과가 미래의 배당 성과까지 보장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지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주 환원 능력까지 확인하고 싶다면 더 많은 것들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어차피 배당금은 기업이 창출해낸 이익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배당 투자자에게도 사업 분석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TF가 아닌 개별 종목으로 배당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면 성장주에 투자할 때처럼 기업 분석에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야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평범한 개인 투자자인 저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반복할 자신이 없어서 개별 종목보다 ETF 투자 비중을 늘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2021년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코로나 수혜주는 장기 테마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똑똑한 투자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오히려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찾기 시작했죠. 그 결과 많은 투자자들이 대놓고 나 코로나 수혜주야 라고 말하는 기업에 덤벼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종목 추천도 딱히 다를 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시 제약회사 중 코로나19 백신을 누가 먼저 개발할 것인지에 온 관심이 쏠렸고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와 모더나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수혜주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전문가가 추천한 그리고 대중이 선택한 화이자나 모더나가 아닌 에브비를 선택했습니다. 대중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팬데믹을 벗어났을 때 역풍을 맞게 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브비는 화이자나 모더나처럼 백신 판매로 호황을 누린 직접적인 코로나 수혜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염려가 커지는 상황이 오래 지속될수록 에브비도 함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의 간접적인 수혜주인 셈이죠. 대중 심리를 파악해서 적당히 수혜를 보면서도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을 선택한 겁니다. 잠시 화면 속 차트를 볼까요? 실제로 화이자와 모더나는 백신 판매로 직접적인 수혜를 누리면서 2021년까지 주가가 크게 치솟았지만 2022년부턴 엔데믹에 따른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다시 크게 빠져버렸습니다. 반면 에브비는 2022년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단기적 관점으로 접근했다면 화이자나 모더나를 선택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마음 편히 오래 보유할 수 있는 종목으로 에브비를 선택했던 겁니다.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주가는 항상 선반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점을 맞춰 빠져나오는 것은 제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팬데믹을 벗어났을 때 역풍을 맞지 않을 만한 기업인지도 함께 따져봤습니다. 똑똑한 투자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를 고민해보고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일지도 추가로 고민해보는 것이죠. 얼마 전 올라온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팬데믹 끝나니 수혜기업 주가 폭락, 감원 칼바람 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코로나 수혜주였던 중과 펠로톤을 예시자료로 활용했는데 사실 두 종목의 주가는 팬데믹이 끝난 후 빠지기 시작한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먼저 선반영되어 폭락했습니다. 시기를 예측할 순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리스크 관리는 안 좋은 일이 벌어진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을 때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락장이 찾아오고 매운맛을 본 이후에 성장주에서 배당주로 관심을 옮길 게 아니라 모두가 배당금을 하찮게 바라볼 때가 배당 수익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번엔 브로드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대면 기간이 길어진다면 반도체 기업 중 특히 통신 분야의 강점을 지닌 브로드컴에겐 꽤 괜찮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A를 통해 몸집을 불려나가면서도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높은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을 보면서 단순히 기술력으로만 승부를 보는 회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TSMC, ASML과 같은 파운드리 업체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반도체 장비 업체에 관심을 갖고 있던 때라 경쟁 없이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도 좋았습니다. 브로드컴의 경우 인기 종목은 아니었지만 이 채널에 첫 영상부터 언급했을 정도로 나름 애정이 컸던 종목입니다. 대중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통찰력이 있었다고 칭찬해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AI와 엮이면서 이 정도로 잘 될 줄 전혀 몰랐다는 게 제 솔직한 답변입니다. 홈디포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선택이었습니다. 비대면 기간이 길어질수록 집이라도 열심히 꾸미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란 생각으로 홈디포나 로우스 같은 주택 인테리어 관련 기업도 하나 보유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비슷한 생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홈디포로는 큰 수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괜찮은 투자 아이디어일지라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것은 괜찮은 투자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운이 좋게도 세 기업 모두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잘 흘러왔습니다. 만약 아내의 계좌에 이 세 종목만 투자했다면 수익률이 엄청났을 겁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주식시장은 제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내의 계좌엔 제가 보유했던 3개의 종목에서 개수를 늘려 20개의 배당 성장주를 고르게 나눠 담았던 겁니다. 종목 수가 많아지다 보니 나머지 17개의 종목은 처음에 선택한 세 종목만큼
많은 생각과 고민을 거치기 어려웠습니다. 과거의 배당 성과가 우수한 종목 중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각 섹터의 대표주로 구성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아내의 계좌로 2021년 9월에 매수를 진행한 후 지금까지 단 한 주도 매도하지 않은 채 2년 넘게 보유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계좌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내의 계좌로 2021년 9월에 투자를 시작하고 불과 3달이 지난 후부터 1년간 지겨운 약세장이 펼쳐졌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2022년 12월 말 아내의 계좌를 캡처한 자료입니다. 투자를 진행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죠. 성과가 가장 안 좋았던 때를 캡처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수익이 크게 나면 그 장면을 캡처해서 기억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하락장에서의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좌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더 많은 기록을 남겨두는 편입니다. 아내의 계좌는 배당연금 계좌와 성장주 계좌 이렇게 두 개의 일반 계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절세 계좌를 활용하지 않고 일반 계좌만 활용하고 있었죠. 2022년 12월 증시가 약세장의 바닥을 찍는 순간 성장주 계좌의 손실은 마이너스 30%였습니다. 반면 배당연금 계좌는 손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받은 배당 수익을 합하면 오히려 플러스였죠. 개별 종목들의 성과를 모두 오픈해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20% 이상 하락한 약세장에서도 머크와 로키드 마틴, 에브비처럼 수익률 50%를 넘는 좋은 종목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선택했던 세 종목의 1년 수익률도 살펴볼까요? 원화 기준으로 에브비는 54% 수익, 브로드컴은 14% 수익, 홈디포는 3% 수익이었습니다. 아내의 매수가를 기준으로 2022년 배당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에브비의 배당 수익률은 4.9%였고 브로드컴은 3.2%, 홈디포는 2.2%였습니다.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과 배당 수익을 합하면 에브비는 플러스 58.9%, 브로드컴 17.2%, 홈디포는 5.5%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준 종목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평균 지수보다 더 많이 하락한 종목들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MPW 마이너스 34.46%, IIPR 마이너스 44.03%, 대체로 리츠주가 힘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2년이 찾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리츠주 투자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SCHD에 리츠 섹터가 빠져있는 게 큰 단점이라며 더 안전한 투자를 위해 리츠주를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금리 인상 시기에 리츠주가 힘없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섹터의 순환만이 있을 뿐 안전한 섹터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면 속 수익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단 1년만 지나도 종목별 수익률 편차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물론 20개의 종목 중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대하며 매수한 종목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미래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독자님들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유 자금이 생겼습니다. 모든 종목에 골고루 투자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까지는 아니고 5종목 이내로 추가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죠. 현 상황에서 20개의 종목 중 어느 종목을 추가로 매수하실 건가요? 1년 만에 50% 이상 주가가 상승한 머크, 로키드 마틴, 에브비를 매수하자니 손이 잘 안 나갈 겁니다. 추가 매수로 수량을 늘리게 되는 순간 평균 단가가 높아지고 평가 수익률은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과도하게 하락한 MPW나 IIPR과 같은 종목을 추가 매수한다면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매수한 금액 이상을 투자해서 마이너스 44%의 수익률을 마이너스 20%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죠. 따라서 숫자만 놓고 본다면 주가가 빠진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한다고 가정해보죠. 리밸런싱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20종목이나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서 종목 수를 늘리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일 겁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의 수량을 일부 매도해서 손실이 난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방향으로 리밸런싱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20종목을 각각 5%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한 종목이 8% 비중으로 커지고 다른 한 종목이 2% 비중으로 줄어들게 되면 8% 비중의 종목을 일부 덜어 2% 비중 종목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시 5%의 비중을 맞춥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리밸런싱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추가 매수 혹은 리밸런싱을 진행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과연 성공적인 시도였을까요?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2024년 1월 아내의 계좌 현황입니다. 먼저 에브비, 브로드컴, 홈디포부터 살펴볼까요? 브로드컴이 원화 기준 플러스 156%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제가 예상했던 결과가 아닙니다. 에브비는 플러스 61%, 홈디포는 플러스 16%입니다. 2년 동안 얻은 배당 수익을 계산해보면 브로드컴은 플러스 6.78%, 에브비는 무려 플러스 10%, 홈디포는 플러스 4.95%입니다. 배당 수익을 합쳐 2년 동안 얻은 총 수익을 따져보면 브로드컴 플러스 162.78%, 에브비 플러스 71%, 홈디포 플러스 20.95%죠. 세 종목에 집중 투자했다면 수익이 꽤 컸겠지만 반대로 성과가 좋지 않은 다른 종목에 집중 투자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배당연금 계좌에 담긴 20개 종목의 수익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죠. 배당연금 계좌의 미실현 평가손익은 플러스 330만원입니다.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아내가 받은 배당금은 374만원입니다. 15%의 배당소득세를 제하고 나면 아내의 계좌에 실제로 입금된 배당금은 318만원 정도가 됩니다. 평가손익과 배당금을 합산한 후 투자금 4,930만원으로 나누어 계산한 배당연금 계좌의 총수익률은 13.14%가 됩니다. 투자기간 2년 중 1년이 약세장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나름 안정적인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브로드컴, 에브비, 홈디포 이 세 종목만 놓고 본다면 성공적인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실패 종목들도 똑같은 관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금이 반토막난 종목들도 보일 겁니다. IIPR 마이너스 50.41%, 메디페스트 마이너스 64.9%, MPW 마이너스 79.82%, IIPR과 MPW는 앞서 언급했듯 금리 인상에 타격을 받은 리츠 종목입니다. 주가가 마이너스 65%나 하락한 메디페스트라는 종목에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50만원을 투자해서 5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 잡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메디페스트는 포춘지가 선정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100대 기업에 여러 차례 선정된 기업입니다. 얼마 전인 2022년에도 이름을 올렸었죠. 이처럼 유망한 기업이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악재가 찾아왔습니다. 2008년까지만 해도 26%였던 미국 성인의 비만율이 2020년엔 무려 40%를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건강 및 체중 관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메디페스트의 성장세는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만 치료제 개발 경쟁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던 100대 기업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돌발 악재로 주가가 단숨에 박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종목이든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1년 전 수익률 상위에 있던 종목 머크, 로키드 마틴, 에브비의 수익률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머크의 수익률은 플러스 60%에서 플러스 76%로 더 높아졌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57%에서 50%,
50%로 소폭 하락했죠. FB는 54%에서 61%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번엔 1년 전 수익률 하위에 있던 종목들도 살펴보죠. MPW는 마이너스 34%에서 마이너스 80%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IIPI도 마이너스 44%에서 마이너스 50%로 더 하락했죠. 만약 1년 전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을 추가 매수했다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었을 겁니다. 만약 1년 전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을 일부 매도한 후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일반적인 리밸런싱을 진행했다면 어땠을까요? 예쁜 꽃을 꺾어 잡초의 걸음으로 활용한 셈이 됩니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하락한 종목의 물타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해 매매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리밸런싱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이런 노력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이론적으론 완벽할 것 같은 전략들이지만 막상 시도해보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추가 매수 없이 그리고 리밸런싱 없이 오랜 기간 보유할 계획이라면 앞서 보여드린 아내의 계좌처럼 여러 종목을 가만히 보유하고 있어도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추가 매수나 리밸런싱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생겨납니다. 하락한 종목의 수량을 늘리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가격이 올랐어도 상승 추세인 종목 비중을 늘리는 게 유리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종목에 따라 매 순간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솔직히 저는 매번 좋은 판단을 내릴 자신이 없습니다. 초보 투자자인 아내에겐 아마도 더 어려운 일일 겁니다. 추가 매수할 때마다 고민하며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소수 종목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ETF 투자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TF는 성과가 뒤처지는 종목을 보유 종목에서 자동으로 제외하고 보유 기준을 충족한 좋은 종목을 자동 편입하므로 투자자가 개별 종목의 호재와 악재를 일일이 분석하며 시간과 노력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수량을 늘려가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수량이 연금 규모를 결정짓는 배당연금 투자에선 ETF 투자가 개별 종목 투자보다 훨씬 쉽고 안정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20개의 배당 성장주를 보유했었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쉴 틈 없이 배당 입금 안내 문자를 받았죠. 배당 투자를 처음 시작한 아내에겐 이처럼 수시로 배당 알림 문자가 오는 게 배당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나름 효과적인 동기유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여러 종목으로 분산하게 되면서 소소한 금액의 배당 알림 문자가 지나칠 정도로 자주 오다 보니 오히려 배당 알림에 무뎌지게 되는 문제도 있었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월급처럼 받는 배당연금이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다림이 너무 지루하지도 않고 입금되는 금액이 너무 작지도 않은 적정 수준을 직접 시도해보면서 찾은 셈이죠.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해보면서 깨닫는 것 사이엔 분명 차이가 존재합니다. 투자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애초에 완벽한 계획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긴가민가 할 땐 일단 시도해보면서 상황에 맞게 계획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게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우선 배당연금 계좌에 있던 20개의 종목 중 아내가 나름 애정을 가지고 있던 브로드컴, 머크, FB 이 세 종목만 남겨두고 나머지 17개의 종목은 모두 매도해서 현금화했습니다. 브로드컴은 3, 6, 9, 12월, 머크는 1, 4, 7, 10월, FB는 2, 5, 8, 11월로 배당 지급월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분기 배당이지만 배당금이 특정 분기에 몰리게 될 가능성도 낮췄습니다. 나머지 17종목을 매도해서 확보한 현금을 절세 계좌인 연금저축계좌와 ISA 계좌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우선 연금저축계좌 1년 납입 최대 한도인 1,800만원을 가득 채웠고 남은 현금은 모두 ISA 계좌에 담았습니다. 그동안 일반 계좌만 활용해 오다가 연금저축계좌와 ISA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마음먹은 이유와 구체적인 활용법은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세 계좌엔 미국에 상장한 SCHD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SCHD
HD와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모아갈 생각입니다. 미국 상장 SCHD와 한국판 SCHD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더 선호하시는 종목을 모아가시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담긴 1,800만 원으론 한국판 SCHD 3종인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각각 600만 원씩 골고루 담았습니다. 셋 중 가장 좋은 딱 하나만 선택하려고 하다 보면 수시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고민이 된다는 건 확연히 더 좋은 선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택에 굳이 아까운 시간을 쏟고 싶지 않아서 아내와 저는 마음 편히 그냥 셋 다 모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ISA 계좌엔 2개의 상품을 모아갈 계획입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커버드콜 상품인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7%와 $1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H를 담았습니다. 만에 하나 환손실이 커질 상황을 대비해 환율이 1,300원 이상일 땐 환해지 상품을 일부라도 함께 모아가고자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대비해서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한국판 SCHD 기본 상품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2천만 원, 개별 배당 성장주의 1,000만 원, 커버드콜 상품인 타이거 7%의 2천만 원 정도를 투자한 셈이죠. 타이거 플러스 7%와 같은 커버드콜 상품은 배당 수익률이 연 10% 가까운 대신 주가가 우하향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기본 상품의 성과가 커버드콜 상품보다 좋을 것이기 때문에 커버드콜 상품의 비중은 배당연금 계좌 전체 평가액의 절반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적당히 조절해 나갈 생각입니다. 비중도 머리로만 고민할 게 아니라 직접 투자해보면서 상황에 맞게 조금씩 조절하다 보면 언젠간 적절한 수준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일반 계좌에서 절세 계좌 중심으로 리밸런싱한 이후에 배당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매달 받게 될 배당연금은 26만 원 정도가 됩니다. 월 15만 원 수준이었던 배당연금이 26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죠. 절세 계좌를 활용하게 되면서 15%의 배당소득세를 아낀 영향도 있지만 고배당 상품인 커버드콜 ETF를 활용한 영향도 큽니다. 커버드콜 비중을 늘릴 경우 인위적으로 배당금을 늘린 대신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선 불이익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게 볼 것도 무조건 나쁘게 볼 것도 없습니다. 상품 자체에 정답과 오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그 상품을 잘 활용하면 그게 곧 정답입니다. 기본 상품과 커버드콜 상품 모두 직접 투자해보면서 어느 정도의 비중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생각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종종 언급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내의 계좌는 투트랙으로 굴러갈 겁니다. 배당연금 계좌에선 시장 흐름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매달 꾸준하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고 성장주 계좌는 시장 흐름이 좋을 때마다 탄력을 받아 평가액이 늘어날 겁니다. 성장주 계좌에 담긴 종목들을 꾸준히 장기 보유하면서 주가가 의미 있게 오를 때마다 조금씩 수익 실현해서 배당연금 계좌로 옮겨갈 계획입니다. 매달 생겨나는 배당금은 배당주에 재투자하지 않고 현금으로 모아둘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배당금 활용 방안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언급드리도록 하죠. 아내의 계좌로 매수를 진행했던 2021년 9월은 주식시장이 최고점을 향해 갈 때였습니다. 물론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상승장의 한가운데에서 하락을 대비해 배당연금 투자 비중을 늘려둔 것이었습니다. 약세장이 펼쳐지며 1년 가까이 손실 구간에 머물렀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초기 투자금 7천만 원은 이제 8천만 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락장을 미리 예측하고 피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락을 잘 방어하면서 무너지지 않고 버틴다면 다음 스텝에서 자산은 한 단계 성장합니다. 버티고 늘어나고를 반복하는 게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아내의 계좌를 공개한 이유는 사고팔고를 반복하며 부단히 애쓰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자산을 늘려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만약 하락장에서 배당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 아마도 평가액은 지금보다 더 커졌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자산이 늘어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이 정도면 개별 배당 성장주 투자가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가는지 충분히 보여드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직접 해보기 전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젠 ETF 위주로 배당연금을 만들어가고 그 배당금을 활용해서 하락장을 기회로 삼는 과정을 몇 년에 걸쳐 다시 한번 직접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현재 월 26만원 수준인 아내의 배당연금이 매년 서서히 늘어가는 과정, 그리고 제 계좌에서 서서히 늘어가는 배당연금도 모두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당장은 소소한 금액일지 몰라도 월급을 대체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꾸준히 늘려가 볼 계획입니다. 아내 계좌 리밸런싱으로 보유 종목에 변화가 생겼지만 그동안 지켜왔던 기본 원칙은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사고팔고를 반복하지도 않을 것이고 새로운 종목 발굴을 위해 많은 시간을 쏟지도 않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보유하는 것, 아내와 저는 오로지 그거 하나에만 집중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장지수와 본인의 단기적인 수익률을 비교하며 일희일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투자 자금이 커질수록, 그리고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장지수를 꾸준히 이기는 건 점점 더 난이도 높은 문제가 됩니다. 전문 투자자조차도 시장지수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짧게 투자하고 떠날 것이 아니라면 단기 수익률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한순간 수익률이 좋았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없고 중간만큼도 못했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준점을 외부에 두지 말고 본인만의 속도에 맞춰서 자산을 늘려가면 됩니다. 대부분의 불행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꿈은 소박해. 난 은행이자보다만 높으면 돼. 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준을 낮췄으니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애초에 비교의 관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것도 괜한 불행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상승장에선 은행이자와 비교하면 기쁨이 차오를 겁니다. 예적금보다 용기 있었던 자신의 선택을 마음껏 칭찬하겠죠. 하지만 하락장이 찾아오면 이전에 느꼈던 기쁨이 더 큰 실망과 좌절이 되어 돌아옵니다. 은행에 넣었으면 적어도 손실은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굳이 느끼지 않아도 될 고통을 배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5년, 10년 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과일 텐데 굳이 비교 대상을 정하게 되면서 수시로 만족과 실망의 감정을 번갈아가며 느끼게 되는 겁니다. 감정이 소용돌이치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당연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대부분의 실망과 좌절은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남보다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시장지수보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은행이자보다 나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필요 이상으로 의미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의미부여는 5년 후, 10년 후로 미뤄도 충분합니다. 구독자님들과 제가 과거를 회상하며 배당연금 투자하길 정말 잘했다 라는 긍정적인 중간평가를 할 수 있는 순간이 오길 바랍니다. 2030년쯤이면 막연히 시작했던 저의 배당연금 투자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대가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까지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